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화, 올해 69살입니다. 인천 부평시장 골목에서 미용실을 3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위질은 멈춘 적이 없었죠. 손님이 없을 때면 의자에 앉아 낡은 드라이기를 돌리고 그 소리 속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은 제 6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큰아들 태주는 부동산 일을 한다면서 오늘은 계약이 있어서요. 둘째 현수는 요즘 애들 학원도 바쁘고 저도 너무 바빠서요.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 미선은 달랐습니다. 고졸학력으로 간병 일을 하는 딸이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편의점에서 산 거예요. 그래도 초는 불어야죠.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초가 흔들릴 때마다 내 손등에 주름이 따라 떨렸습니다. 미선아, 엄마는 요즘 자꾸 심장이 뛰어. 괜찮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생각했지만 그날 밤 나는 쓰러졌습니다. 드라이기 소리가 멎고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6달, 길어야 9달 정도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6달? 그게 전부라니.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은 더 눈부셨고 커피 향은 유난히 쓰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미용사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낯설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은 걸까? 남은 날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며칠을 그렇게 멍하니 보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대신 창밖만 바라보며 손끝에 떨림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때 우체국 아저씨가 지나갔습니다. 저의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을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부평 제3제 개발구역 보상금 통지서였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 42억 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한꺼번에 주고 또 한꺼번에 빼앗는구나. 그날 밤 남편이 생전에 사준 오래된 미용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가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JHJH, 당신 손끝에 사랑이 머물길. 가위를 쥔 손끝이 시리게 떨렸습니다. 그래, 이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지. 손끝에 사랑이 머물길.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돈 누구에게 남겨줘야 좋을까? 누가 내 마지막 사랑을 기억해 줄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내 자식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자. 돈이 아니라 사랑을 남길 사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복잡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미용실 문을 열었죠. 낡은 간판 밑에 달린 종이 바람에 흔들리며 짤랑짤랑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의자 위엔 아직도 남편이 쓰던 드라이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버리려다가도 매번 손이 멈췄죠. 그 드라이기에서 풍기는 묵은 먼지 냄새가 어쩐지 그 사람의 체온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도 나는 드라이기 코드를 꽂고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윙 하던 소리가 갑자기 뚝 멈췄습니다. 이 녀석도 이제 그만 힘들었나 보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곧 저 드라이기처럼 멈추겠지? 손님이 없어 조용하던 오후 문이 열리고 큰아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반짝이는 시계를 찬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아요? 요즘 부동산 일이 힘들어요. 그 말에 웃어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이 자꾸 시계로 향하는 걸 봤습니다. 내 얼굴보다 시계가 더 중요한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쩐지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방에서 그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부평 제3재개발구역 보상금 42억 원. 하얀 종이 위 숫자가 내 눈을 찔렀습니다. 태준이는 저걸 알면 어떻게 나올까? 말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벽에 얼룩처럼 번졌습니다. 다음 날엔 둘째 현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형이 좀 도와드렸죠? 저도 요즘 수입이 좀 줄어서요. 그 말투가 어쩐지 차가웠습니다. 다들 자기 힘들다는 말만 하네. 내가 병든 게 그들에겐 부담인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세상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커피포트에서 나는 수증기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천천히 뛰었고 생각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진심은 언제 변하는 걸까? 돈이 생기면 변하는 걸까? 시간이 지나서 변하는 걸까? 그날 밤 낡은 드라이기를 다시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너라도 마지막까지 내 말을 들어줘. 이제 곧 시험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가위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빛바랜 금속이 달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그 반짝임이 마치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입던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과 해진 운동화. 머리도 일부러 염색하지 않았죠. 거울 속에 나는 시장통의 노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진심이 보이겠지. 스스로 중얼거리며 문을 나섰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큰아들 태준의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성공, 10억 매출 달성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태준이 웃으며 일어섰지만 그의 눈빛은 내 옷차림을 훑는 순간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병원비가 좀 급하단다.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비가 1,000만 원 넘게 든대. 에이, 엄마 요즘 병원들 괜히 돈 더 받는 거예요. 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거 택시비나 하세요. 그가 지갑에서 꺼낸 건 3만 원짜리 지폐 한 장. 내가 말하기도 전에 봉투에 넣어 손에 쥐어줬습니다. 고마워. 그래도 이걸로는 엄마 나도 힘들어요. 요즘 거래도 줄고 세금도 많고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크게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히 닫힌 문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 손끝이 이렇게 가벼웠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내 얼굴보다 여전히 시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걷는데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였나? 돈 없으면 그냥 늙은 여자일 뿐이구나. 길가의 바람이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가위가 든 가방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둘째 현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전화도 없이 그냥 내 얼굴 좀 보려고. 사실 엄마가 병원비가 좀 필요해서
현수는 곧장 주방으로 가더니 지갑을 뒤졌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학원비에 카드값까지 밀려서요. 여기 2만 원 있어요. 버스 타는데 힘드니까 택시비로 쓰세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만 원? 두 아들이 합쳐 5만 원이네. 웃음이 났지만 그 웃음이 금세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다들 힘들지 뭐.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내 표정을 보지도 않은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햇빛이 들었는데도 창문엔 물기 같은 서늘함이 맺혀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식은 거구나. 손을 내려다보니 내 손가락 사이엔 아직도 가위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이 사람들의 마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위로 내 머리카락 끝을 조금 잘랐습니다. 싹둑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로 잘라야겠네. 나는 속삭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위를 내려놓아도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걸까?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조금 먼 부평역까지 나갔습니다. 머리를 식히러 나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두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부평역 근처로 나갔습니다. 단골 카페가 문을 닫아 맞은편으로 들어갔습니다. 부평역 카페 안은 점심시간이라 꽉 차 있었습니다. 앉을 자리를 찾다가 나는 창가 근처의 긴 테이블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침 그 반대편 끝자리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익숙한 어깨선이었죠. 태준과 현수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모른 척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가 내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게 깔린 목소리, 분명 태준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가 구석자리, 유리창 너머로 태준과 현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커피 두 잔과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형, 확인했어. 엄마 땅 제3구역. 보상금 숫자 실화야. 그래서 후견인 먼저 하자. 명의만 바꾸면 다 끝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며칠 전 미용실 카운터 서랍에 통지서를 넣어두었는데 태준이 다녀간 날 이후 자리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죠. 설마 그날 봤던 건가? 아니면 부동산 쪽에서 흘렸나?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컵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귀가 웅하고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번쩍 현수 쪽에서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테이블이 길게 이어진 구조라 화면이 내 시선 방향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죠. 반사된 빛이 내 눈으로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체크리스트. 화면에는 항목들이 반쯤 채워져 있었고 이름 칸에는 박정아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야. 이미 준비 중이었구나.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휴대폰을 꺼내 최대한 자연스럽게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진은 또렷했고 심장은 무너졌습니다.
커피에 뜨뜻미지근한 김이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그만해. 내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은 내 존재를 모른 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신 오락가락하니까 우리가 챙겨야지. 사는 만큼만 받으시라고 우리가 말해드려야 해.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말 기억한다. 오늘 너희에게 그대로 돌려줄 거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가위를 꺼냈습니다. JHJH. 달빛이 글자를 핥듯 스쳤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본 건 오해가 아니라 증거였어. 싹둑 내 머리끝을 한번 잘랐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오래된 환상처럼 흩어졌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가위를 닦으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 손을 감싸며 말했었죠. 정화야, 세상은 차갑다. 그래도 내 손끝이 세상을 덜 차갑게 만든다. 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덮고 한 줄만 썼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 피가 아니라 경계. 미안하다, 얘들아. 내 가슴이 텅 빈 그릇처럼 울렸습니다. 드라이기의 먼지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방 안가득 번지다 곧 잠잠해졌습니다. 결심은 짧아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남기고 욕심은 자른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화야, 이제 내가 내 머리를 다듬을 차례야. 나는 가위를 꼭 쥐었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진심을 더 정확히 보여준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아침 일찍 미용실 문을 열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드라이기, 가위, 거울, 의자. 35년을 함께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마지막 손님을 받게 되겠구나. 오후가 되자 부동산 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정아 고객님, 재개발 보상금이 곧 입금됩니다. 혹시 가족분이 대신 방문하셔도 될까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가족이라면 태준이겠지.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떤 서류든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가족이 대신 오면 돌려보내주세요. 그 순간 손끝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법무사 양주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대리권 철회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접수번호는 2025 부평 3만 1427. 이제 그 누구도 대리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의 문서엔 내 이름만 남으면 돼.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유언장 본인 박정아는 부평 제3구역 보상금 42억 원 중 10억 원을 미혼 모노인 간병재단에 기부하고 3억 원을 옆집 최분자 할머니에게 지원한다. 나머지 전액은 막내딸 김미선에게 상속한다. 단, 두 아들은 어떤 명목으로도 재산을 요구하지 못한다. 단, 진심으로 사죄할 경우 미선의 판단으로 일부 나눔을 허락한다. 펜을 놓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이게 내 마지막 재단장이구나. 거울 속 내 얼굴은 오래된 초상화처럼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런데 내일 시간 돼? 그럼요, 엄마. 일찍 갈게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검정 가방을 들고 미용실로 왔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제 통장 3개 다 털면 한 480만 원 돼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남편의 미용 가위를 꺼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사준 거야. 사람의 머리를 자르면서 마음을 다듬는 게 미용이래. 미선은 고개를 숙이며 그 가위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엄마, 나도 이걸로 사람들 머리 잘라줄래요. 고맙다. 눈물이 아닌 숨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유리창 햇살이 가위날에서 번졌고 모든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밤 미용실 불을 끄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내 시험은 끝났고 결과는 나왔어.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직원이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정화 고객님, 큰아드님과 둘째분이 오셔서 보상금 서류를 대신 처리하겠다고 하시는데요. 내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분들 제 아들 맞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그 신분으로는 아무 서류도 처리하지 마세요. 권한 위임 철회 이미 접수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용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태준과 현수가 들어섰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남입니까? 태준이 소리쳤고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형 말 좀 들어봐요. 오해예요. 오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카페에서 다 들었어. 엄마 명예 바꾼다. 후견인 지정한다. 그게 오해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내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드라이기 코드는 꽂혀 있었지만 소리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칼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태준이 급히 말했다.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엄마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요. 잠깐만 명의만 바꾸면 후견인 신청 체크리스트. 내가 사진으로 찍었어.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사는 만큼만 받으시라며 그 말 기억나니? 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그랬어요. 우리도 살 길이 막막했어요. 살 길? 내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목숨값으로 살 길을 찾으려 했니? 그만해.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가위날이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람이 한번 스치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태준이 의자에 놓인 가위를 움켜쥐려 하자 나는 먼저 손을 올렸습니다. 그 가위 건드리지 마. 그건 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야. 돈을 자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듬는 도구야. 두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가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미용실 문턱 넘지 마라. 엄마는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다. 태준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엄마,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과 함께 공기가 멎었습니다. 가위날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된 드라이기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끝났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붓고 마른 눈과 말라버린 입술. 그 안엔 오랜만에 단단한 평화가 자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일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그 어떤 가족 대리 서류도 인정하지 마세요. 네, 어머니. 오늘부로 모든 위임이 철회됐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지켰다. 며칠 뒤 나는 미용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이제 이곳에 앉을 손님도 자를 머리도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마지막으로 내 머리칼을 빗어내렸습니다. 가위가 손끝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하던 그날이 왔어요. 내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심장이 아닌 손끝이 뛰었습니다. 바람이 스쳐가며 내 머리칼이 살짝 흔들렸고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마치 지난날의 상처들이 빛 속으로 하나씩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곁에는 미선과 손녀 민서가 있었습니다. 미선이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 손끝의 따뜻함, 제가 이어갈게요. 그 말이 들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 호흡이 길게 풀렸고 창밖의 햇살이 천천히 희미해졌습니다. 가위날의 반짝임이 마지막으로 깜빡였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장례식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미선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언장 사본을 두 오빠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뜻이에요. 두 분이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일부는 나눠드리라고 하셨어요. 두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늘 어딘가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 유리창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정히 머리를 쓰다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아주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선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박정아 미용학원. 그 아래에는 작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자를 때 마음도 함께 다듬어 주세요. 그 학원에선 지금도 어려운 청년들이 무료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낡은 미용 가위는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글씨가 아직도 선명하죠. JHJH 당신 손끝에 사랑이 머물길. 미선이 가위를 꺼내 손끝으로 쓰다듬습니다. 엄마, 이 가위는 아직도 따뜻해요.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 없는 돈과 진심이 담긴 손끝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대답이 천천히 움텄습니다. 햇살이 바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